각 잡고 집합. 매일 반복되는 이 한마디에 모든 병사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용하던 한 이등병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부대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군 본부에서 실태조사 공문이 떨어진 거였죠. 평소 당당하던 간부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누가 찔렀냐? 부대는 패닉 상태가 됐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발표 당일 강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동안 고개를 치켜들고 있던 그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을 말이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한 병사의 작은 용기가 어떻게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도윤입니다. 21살이죠. 신병훈련소를 수료하고 자대에 배치받던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병 이도윤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정중히 인사를 드렸는데 앞에 서 있던 병장님의 첫마디가 이거였어요. 각 잡고 집합.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두리번거렸는데 생활관에 있던 다른 동기들이 우르르 나와서 일렬로 서더군요. 저도 얼떨결에 따라 섰습니다. 이불각 봤냐? 이게 각이냐? 정영진 병장님이 소리를 지르셨어요. 생활관 안을 둘러보니 침구류들이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도 말이죠. 엎드려 뻗쳐. 그렇게 시작된 첫 기합이었습니다.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게 군대구나. 훈련소보다 더 빡세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상나팔이 울리자마자 정영진 병장님의 목소리가 생활관을 가득 채웠어요. 집합. 눈빛이 흐린 놈들이 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군요. 갓잠에서 깬 사람 눈빛이 또렷할 리가 있나요? 그런데 또 집합이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 뛰어가. 점심 먹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발이 입 주변에 붙어있는 놈이 있다. 집합. 저녁 점호 후에도 그랬습니다. 복도에 먼지가 있다. 집합.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집합과 기합.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군대니까요. 규율이 있어야 하고 단체 생활에서는 어느 정도 강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습니다. 정말 사소한 일들이었거든요. 양말 색깔이 조금 다르다거나 머리카락 한 올이 떨어져 있다거나 심지어는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도 집합을 시켰어요. 동기 중 하나인 김정환은 매번 기합을 받으면서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참고 견디고 있었던 거죠. 도윤아, 여기서는 그냥 참아야 해. 1년 반만 버티면 돼. 정환이가 조용히 말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훈련인가? 아니면 그냥 괴롭히는 건가? 가슴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영진 병장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기는 기합에서 나온다. 너희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이런 거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대 배치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집합과 기합에 몸도 마음도 지쳐갔어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도가 넘었습니다. 저녁 점호가 끝나고 각자 개인 정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정영진 병장님이 생활관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집합. 누가 세면대에 물방울 안 닦고 갔냐? 세면대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분명히 사용 후에 깨끗이 닦았는데 말이죠.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정영진 병장님은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엎드려 뻗쳐. 원산폭격 시작. 한 번 시작하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10명 정도 되는 동기들이 일렬로 엎드렸습니다. 저도 따라서 엎드렸죠. 팔굽혀펴기를 시작했는데 정영진 병장님은 계속 트집을 잡으셨어요. 자세가 틀렸다. 다시. 속도가 안 맞는다. 다시. 그렇게 30분이 지났습니다. 팔이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던 김정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용기를 내어 일어섰습니다. 병장님, 죄송합니다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정영진 병장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뭐라고 했냐?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무서웠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려주시면 고치겠습니다. 하지만 이유 없는 기합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순간 생활관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동기들이 저를 바라봤는데 눈빛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정영진 병장님이 비웃듯 웃으셨어요. 부당하다고. 너도 집 한 맛 떠봐야 정신 차릴 거다. 그날 밤 이 시간 동안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온갖 기합이 다 동원됐어요.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 뛰기. 쉬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김정환이 쓰러졌어요. 얼굴이 새하얘져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실신한 거였어요. 정환아. 저는 달려가서 정환이를 부축했습니다. 다른 애들도 놀라서 몰려들었어요. 정영진 병장님도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의무실에 데려가자. 정환이를 의무실에 데려다주고 나서 저는 혼자 복도에 서 있었어요.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고 있었는데 아픈 건 몸보다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초소 앞을 지나가다가 벽에 붙은 안내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군 인권센터 신고 안내. 전화번호와 신고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내문을 한참 바라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답일까? 하지만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 더 큰 보복이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누군가는 행동해야 한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 밤 이후로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김정환이 실신했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대로 가면 누군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흘 뒤, 저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초소 근무를 서는 날이었는데 새벽 2시쯤 되니까 부대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컴퓨터 앞에 앉아서 군 인권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하지만 김정환의 창백했던 얼굴을 떠올리니까 용기가 났어요. 신고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이유 없는 집합과 기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영진 병장님은 사소한 일로도 단체 기합을 시키십니다. 이불각이 틀렸다거나 세면대에 물방울이 있다거나 심지어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도 말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적어갔어요. 김정환이 실신했던 일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장호석 중대장님은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면서도 묵인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생겨도 그냥 넘어가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익명 처리를 요청한다고 적었어요. 만약 제가 신고했다는 게 알려지면 더 큰 보복이 있을 테니까요. 메일을 보내고 나니까 한편으론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과연 뭔가 달라질까? 아니면 더 악화될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신고한 지 사흘 만에 중대 사무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실태조사 공문이 떨어졌다. 행정보급관 신하영 상사님이 부랴부랴 서류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군본부에서 직접 내려온 공문이었습니다. 부대 내 가혹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었죠. 정영진 병장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신경질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누가 쓸데없는 짓을 했냐? 하지만 장호석 중대장님은 다른 반응이었어요. 중대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별거 아니다. 쓸데없는 불만 분자들이 투정 부린 거겠지. 그냥 조사받고 넘어가면 된다. 무시하는 투였어요.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며칠 후 진짜 조사관이 왔습니다. 군 인권센터에서 파견된 분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성이었는데 표정이 매우 진지했습니다. 각 병사들과 개별 면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면담 일정이 잡혔어요. 저는 세 번째 순서였습니다. 면담 전날 밤 정영진 병장님이 생활관에 들어오셨어요. 내일 면담할 때 이상한 소리 하는 놈 있으면 가만 안 둔다. 알겠냐? 위협이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면담 당일, 저는 조사관 앞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진실을 말해도 될까? 하지만 김정환이 쓰러졌던 그날을 떠올리니까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익명 보장이 되겠습니까?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그제서야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유 없는 집합, 정영진 병장님의 가혹행위, 장호석 중대장님의 묵인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말했어요. 조사관은 꼼꼼히 기록하면서 들었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나오니까 다른 동기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궁금한 눈빛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그날부터 부대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조사관이 며칠 더 머물면서 간부들과 병사들을 번갈아 면담했거든요. 정영진 병장님도 면담을 받으셨는데 나오실 때 얼굴이 좋지 않았어요. 누가 찔렀냐? 그날 저녁 점호 후 정영진 병장님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생활관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긴장했어요. 조사관한테 이상한 소리 한 놈이 있다는 거다. 누구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끝까지 안 나올 거냐? 그럼 다 같이 당한다. 위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였죠. 사실 누가 신고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신하영 상사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행정실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힘들지?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신하영 상사님은 평소에 말씀이 많지 않으신 분이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조사 잘 받았냐? 순간 제가 신고했다는 걸 아시는 건가 싶어서 놀랐어요. 하지만 신하영 상사님은 그냥 웃으셨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라.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위로가 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정환의 부모님이 부대로 오신 거예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면회실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김정환이 급하게 뛰어가는 걸 봤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정환이 어머니가 부대로 찾아오셨던 거였어요. 정환이가 집에 전화할 때 힘들다고 말했나 봅니다. 우리 아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면회실에서 들리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실신까지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장호석 중대장님이 나와서 사과했지만 정환이 어머니는 쉽게 진정되지 않으셨어요. 이게 정상적인 교육입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게 맞습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저희 부모님도 저 때문에 걱정하고 계실 텐데. 만약 제가 정환이처럼 쓰러졌다면 우리 어머니도 저렇게 오실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다고. 더 이상 참고 넘길 수 없다고. 정영진 병장님은 여전히 범인 찾기에 혈안이 되어 계셨어요. 반드시 찾아내겠다. 누가 부대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환이 어머니의 눈물을 봤거든요. 그 눈물이 제게 용기를 줬어요.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조사관은 꼼꼼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계셨어요. 간부들과의 면담도 여러 차례 진행됐습니다. 장호석 중대장님도 조사를 받으셨는데 나오실 때는 표정이 어두웠어요. 더 이상 별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대 전체가 긴장 상태였어요. 누구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까? 정말 뭔가 달라질까? 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기를,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일주일 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조사관이 부대를 떠나기 전 마지막 날이었어요. 오후 2시에 중대 전체가 강당에 모였습니다. 장호석 중대장님이 앞에 서 계셨는데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옆에는 조사관이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조사관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본 부대에서 상습적인 가혹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영진 병장은 부당한 집체기압, 신체적 가혹행위, 부대 내규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됩니다. 정영진 병장님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기교육대 3개월 입소 및 계급 강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한 장호석 중대장은 지휘관으로서 부하의 가혹행위를 방치하고 묵인한 책임이 있습니다. 장호석 중대장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평소 당당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휘 책임 소홀로 인한 견책 처분과 함께 부대 전출을 명령합니다. 중대장님까지 징계를 받는다니. 저는 꿈꾸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였구나. 발표가 끝나고 해산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정영진 병장님은 그 자리에서 짐을 싸서 떠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를 쳐다보지 않으셨어요. 그날 저녁 조사관이 저를 따로 불러주셨어요. 부대를 떠나기 전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씀이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용기 있는 신고 덕분에 많은 병사들이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신고자라는 걸 아시는 거였어요. 하지만 놀랍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니까 알 수 있겠죠.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했습니다. 조사관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말이죠. 그분이 떠나고 나서 저는 혼자 남았어요. 김정환이 옆으로 와서 섰습니다. 고마워.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환이도 제가 신고했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미안해. 너 때문에 실신했는데 그때 더 빨리 행동했어야 했는데. 정환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용기를 낸 덕분에 우리 모두 구원받았어. 그날 밤 생활관은 조용했습니다. 정영진 병장님이 없으니까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다른 동기들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들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이었어요. 정영진 병장님이 떠나고 사흘 후 새로운 중대장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김상현 중대장님이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첫인상부터 장호석 중대장님과는 달랐습니다. 반갑다. 새로 부임한 김상현 중대장이다. 인사말부터 정중했어요. 병사들을 바라보는 눈빛도 따뜻했습니다. 앞으로 함께 생활할 여러분들과 먼저 대화를 나누고 싶다. 첫 번째 방침이 병사 면담이었어요. 장호석 중대장님은 한 번도 저희와 개별 면담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뭔가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면담은 순서대로 진행됐어요. 저는 5번째였습니다. 중대장실에 들어가니까 김상현 중대장님이 차를 준비해 주셨어요. 편하게 앉아라. 감사합니다. 최근에 힘든 일이 많았다고 들었다. 괜찮나?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 제가 신고자라는 걸 아시는 거였어요. 하지만 비난하는 투가 아니라 고마워하시는 투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부당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감사합니다. 면담이 끝나고 나오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정말 달라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상현 중대장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날부터 부대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이유 없는 집합이 사라졌어요. 새로운 분대장 박민수 하사님도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규율은 지켜야 하지만 합리적이어야 한다. 박민수 하사님의 첫 말씀이었어요. 뭔가 잘못됐을 때는 개별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단체 기합은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먼저 말해봐라. 실수를 했을 때도 일단 이유를 들어주셨어요. 무조건 기합부터 시키는 게 아니라 대화를 먼저 하셨습니다. 생활관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저녁에 개인 정비 시간이 되면 동기들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김정환이 제일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정환이의 말이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상현 중대장님이 전체 병사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부대 내 건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건의함에 넣어라. 익명으로 해도 된다. 건의함이 설치됐어요. 병사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거였습니다. 합리적인 건의사항은 적극 반영하겠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신하영 상사님도 달라지셨어요. 전보다 말씀을 많이 하시고 병사들을 챙겨주셨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부대가 됐다. 상사님의 말씀이었어요. 아, 이분도 그동안 답답하셨구나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부대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됐어요. 물론 군대니까 규율은 있었지만 합리적이었습니다. 병사들을 인격체로 대해주셨어요. 어느 날 저녁 김정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우리 모두 지금도 지옥에서 살고 있었을 거야. 다른 동기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서야 제가 한 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 부당함에 맞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그날 밤 저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침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구나. 변화된 부대에서의 생활은 정말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점심 식사하는 것도,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것도 모든 게 편안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도 이제 일병이 됐고 새로운 신병들이 들어왔어요. 후임들을 보니까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자대에 왔을 때의 두려움, 불안함, 그리고 절망감까지. 모든 게 생생했어요. 새로 들어온 신병 중에 박준호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20살 어린 친구였는데 눈빛이 맑았어요. 저와 비슷한 면이 있었습니다. 일병님, 군대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준호가 며칠 후에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만약 예전 같았다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 다행이다. 저는 준호를 비롯한 후임들을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제가 받았던 대우를 그대로 주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준호가 실수를 했습니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박민수 병장님께 지적을 받았어요. 준호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박민수 하사님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먼저 말해봐라. 시간이 부족해서 대충 했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더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좋다. 그렇게 해라. 그게 끝이었어요. 기합도 없고 소리도 없고 그냥 대화로 끝났습니다. 준호가 저에게 왔어요. 일병님, 하사님이 너무 좋으십니다. 그래, 다행이다. 다른 부대는 어떻습니까? 준호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을 말해줘야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 준호야, 잠깐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 부대 뒤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제가 겪었던 일을 들려줬어요. 정영진 병장님의 가혹행위, 김정환이 실신했던 일, 그리고 제가 신고했던 일까지. 준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 불과 몇 달 전 일이야. 그럼 일병님이 신고하신 덕분에 지금이 있는 거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준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대단하십니다. 저였으면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너도 할 수 있어. 정말 부당한 일을 당하면 참지 말고 행동해야 해. 그날 밤 생활관에서 준호와 다른 후임들에게 더 자세히 이야기해줬어요. 군 인권센터가 있다는 것, 부당한 일을 당하면 신고할 수 있다는 것.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말할 용기를 갖는 거지. 후임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특히 준호는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달 후 준호가 저에게 고백했어요. 일병님, 사실 훈련소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었습니다. 뭐? 교관이 이유 없이 기합을 많이 줬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의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아직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다음에는 참지 마. 꼭 신고해야 해. 네, 일병님. 이제 알겠습니다. 그 대화 이후로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야 한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 저도 상병이 됐습니다. 이제 진짜 선임이 된 거죠. 후임들을 보면서 항상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제가 겪었던 일을 겪게 하지 말자.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병장이 됐어요. 말년병장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부대에서 가장 오래된 병사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동안 부대는 계속 좋은 방향으로 변해갔어요. 김상현 중대장님은 여전히 병사들을 아껴주셨고 새로 들어오는 간부들도 비슷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문화가 바뀌었어요. 이유 없는 집합이나 가혹행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신병들이 들어와도 인격적으로 대우받았죠. 하지만 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언제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임들에게 계속 이야기해줬습니다. 어느 날 새로 들어온 신병 중에 조민혁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성격이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이었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어요. 민혁아, 무슨 일 있냐? 아닙니다, 병장님. 얼굴에 다 써 있다. 편하게 말해봐. 민혁이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다른 부대에 있는 친구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매일 집합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유도 없이 말입니다. 아, 아직도 그런 곳이 있구나.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해줬냐? 그냥 참으라고 했습니다. 군대니까 어쩔 수 없다고. 저는 민혁이를 생활관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민혁아, 내가 너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그리고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려줬어요. 정영진 병장님의 가혹행위부터 시작해서 신고, 조사, 그리고 변화까지. 민혁이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래. 바로 이 부대에서 일어난 일이야. 그럼 지금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된 건. 맞아. 누군가 용기를 내서 행동했기 때문이야. 민혁이가 깊게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해줘야 좋겠습니까? 군 인권센터에 신고하라고 해줘. 그리고 이렇게 말해줘. 저는 민혁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게 진짜 문제라는 증거야. 그냥 참고 넘기지 마. 민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병장님. 꼭 전이겠습니다. 며칠 후 민혁이가 저에게 왔어요. 병장님, 그 친구가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래? 네, 지금 조사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이었어요. 또 한 명의 용기 있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한 달 후 민혁이가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 친구 부대도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가혹행위했던 선임은 징계받고 새로운 간부들이 와서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잘 됐다. 그 친구가 병장님께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제가 겪은 일이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니. 그날 밤 생활관에서 후임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너희들도 기억해둬. 일을 당하면 절대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 네, 병장님. 그리고 나중에 너희가 선임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야. 후임들을 사람으로 대해줘야 해. 박준호가 말했어요. 병장님 덕분에 저희가 편하게 군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해준 사람들, 조사해준 사람들, 변화를 만들어준 사람들이 모두 함께 한 거지. 제가 전역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1년 반의 군 생활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후임들이 모여서 작별 인사를 해줬어요. 병장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도 옳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부대를 떠나면서 뒤돌아봤어요. 이제 이곳은 정말 사람다운 곳이 됐구나.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전한 메시지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날 거라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